안녕하세요.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목요일입니다. 6월 21일 토요일 신촌 홍대 4인 토크쇼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얘기 미국 주식 이부영 이사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재밌게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니까 30분만 모신다고 들었어요. 내일까지만 모집하고 인원을 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크쇼로 끝이 아니고 1시간 이상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때 궁금하신 거 많이 질문해 주시고요. 7월 12일 지방 강연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 폼 들어가가지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 많이 신청해 주신 지역 가장 먼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31일 날 저희 오프라인 강연했던 거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주소는 요 구글 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 신촌에서 진행하는 6월 21일 서울 강연의 마지막 신청 많은 부탁드리고 오셔서 새로운 주도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포스코홀딩스를 너가 100만원에서 추천을 했네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시는 분들은 보지 마세요. 유튜브 올리는 거 투자 아이디어 공유 차원이고 공부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지 어떤 종목 매수 매도 추천 전혀 아니니까요. 없는 얘기 지어내지 마세요. 제가 포스코홀딩스 100만원이란 언급을 한 적도 없고 제가 가격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주사는 시장의 주도주로 새롭게 부각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사실은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서는 이미 2, 3주 전에 다뤘는데 최근에 지주사 한번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HD현대가 관련돼서 테라파워 쪽에 엔비디아랑 같이 9천억 이상의 투자 기금을 조성해서 HD현대도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존스법 폐지 법안 발의되면 사실은 미국에서 현지화 공장 짓는 게 의미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 쪽이 오히려 필리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보다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미국 공장 가동률이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고 유가는 치솟으면 보통 정유 계열사를 갖고 있는 지주사들이 주가가 좋은데 오히려 HD현대나 GS나 SK 같은 경우는 이미 유가 말고 다른 국내 지배구조 개편 이슈, 상법 개정 이슈, 지주사들의 새 정부의 어떤 정부 정책의 수혜주로 이미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는 주춤한 상황이에요. 보통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사를 끼고 있는 지주사들 주가가 올라오는데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요. 제가 지방금융 지주사 중에 제일 관심 있는 JB금융지주가 제일 좋은 상황으로 1배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아직은 0.7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제일 높다. 하반기 정책 수혜주에도 지주사가 포함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SK는 목표 주가가 53% 상향 조정됐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요. 32.5% 지주사 중에 롯데지주가 자사주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 중에 강제 소각 그 법안 얘기도 나오잖아요. 만약에 자사주 강제 소각할 경우에 롯데지주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미 3배 올랐는데 기세 안 꺾이고 있다.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받고 있는 두산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탑2가 두산 우선주가 두산 EUB가 400% 넘는 상승률로 올해 상반기 수익률 1등, 2등을 찍었습니다. 대단하죠? 지주사 가치가 쑥쑥 올라갈수록 승계 부담은 커지고 있다. SK, 한화, HD현대, 두산 주가가 폭증하면서 오너일가의 상속세 부담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때문에 주주가치 ETF도 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의 평균 수익률은 62%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아직 3,000이 안 됐죠. 곧 3,000 돌파 예상되는데 24%고요. 코스닥 지수도 780이니까 80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14% 상승 중인데요. 지주사가 62% 평균 상승률의 최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36%니까 지수 대비 압도적으로 초과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네이버도 지주사입니다. 네이버가 어제하고 주가가 폭등하면서 30%대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삼성물산 45, 카카오가 61%, 그 다음에 SK가 46%, HD현대가 54%, 두산이 130%, 두산보다 더 높은 거는 한화예요. 한화가 251% 상승을 나타냈고요. 그 밑단에 나쁘지 않습니다. 84%, CJ가 66%, 롯데지주 31%, 효성 44%인데 LG만 부진합니다. LG만 4%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주회사 주가 상승은 결국은 새 정부 후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 자사주 강제 소각으로 지배구조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이런 저 PBR에 대한 밸류 정상화 기대감으로 지주회사 주가가 올랐고요. 지주회사는 대기업 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로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서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일반 주주보다는 대주주 이익에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너 일가의 승계 문제가 연결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오너 일가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보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 주가 관련돼서는 지주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기업 최상위 지배회사 특성상 오너 일가한테는 상속세 부담, 이 모든 이 세금이 개인 투자자들 또는 자영업자들 당연히 나라에 세금은 내야 되는 거지만 굉장히 다 세금에 대한 근로소득자도 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죠. 특히나 이런 대주주 같은 경우는 일반 주주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주주가치 제고되고 이런 지주사의 NAV라고 하죠. 할인율이 축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새 정부가 자사주 강제 소각에 대한 강제성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사주 강제 소각되면 주식의 공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가의 리레이팅 요소 분명히 맞고요. 롯데지주가 아까 30%대 넘게 가장 많이 들고 있고요. 나머지 SK, 두산, HD, 현대 모두 10% 이상 자사주를 들고 있습니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한화, HD, 현대는 아직 승계나 계열분리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사들이 주가 상승이 이런 승계나 계열분리 작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CJ 같은 경우도 너무 잘 아시는 올리브영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상장 자회사 올리브영 때문에 CJ 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죠. 신정부의 지주사들이 말 그대로 무차별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2, 3일 동안에는 지주사들이 약간 소강 국면에 있다. 기관 투자자들 포트에 지주사 편입 비율 자체가 매우 낮아서 일시적으로 기관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다. 밸류 리레이팅 요인이 사라지면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건데 머지않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 보고 이미 주가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산이라든지 한화라든지 HD 현대라든지 SK 쪽이 국악을 받고 있다. 미래 메가 트렌드 산업을 갖고 있는지 지분 가치가 증가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새 정부 취임 이후 일반주주 보호 정책이 본격화되면 본격화될수록 그만큼 할인을 많이 받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5월 28일 이미 공약을 제시했고 그거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미 국회에서 발의 중인 법안들도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의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일반주주 보호 강화하면 지주회사의 이 순자산 가치, 아까 말씀드린 NAV는 할인 축소될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일반주주 보호 정책을 신정부는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새로운 정부 같은 경우는 실제 주식 투자도 해봤고 그때 인터뷰에서 약간의 전업 투자자 생활도 해봤다고 얘기한 걸 봤을 때는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주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5월 28일 공약 냈을 때 최종 발간된 공약집과 국회에 이미 논의 중인 거를 다 골고루 검토해서 빠른 입법 절차를 통해서 일반 주주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크게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법 개정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거 상법 개정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공정가액, 합병할 때 공정가액 물적 분할할 경우 모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정책, 이거 중요할 것 같고요. 경영권의 프리미엄을 일반 주주나 대주주한테 보통은 요번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었어요. 비올이 VIG 파트너스가 비올에 일반 주주까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혀서 비싸게 사서 상장 폐지시켜버리죠. 비올 사례 보세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례가 나왔어요, 드디어. 왜냐면 경영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대주주한테만 붙여졌거든요. 그런 사례 되게 많았죠. 뭐 한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35% 이상, 배당 성향을 35% 이상 유지하는 거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데 이거 뭐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뭐 따로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PBR 0.8배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상속세 하한을 결정하겠다. 1배가 너무 어려우니까 0.8배 미만을 상속세 하한을 결정하겠다.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시아에서 원탑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상속세 60점, 경영권 넘겼을 때 60.5%의 어마어마한 상속세 때문에 당연히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국회에서 논의 진행 중인 상법 개정 플러스 이것도 논의 진행 중입니다. 합병 시 공정과에 물적 분할할 때 모회사의 주주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모두 국회에 논의 진행 중에 있다. 상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재의결될 텐데 정적수 미달로 부결된 게 바로 상법 개정입니다. 공약 상법 개정 관련돼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의 주주를 확대하는 거거든요. 주주 확대하는 걸 넘어서 전자주총 의무화, 집중투표제, 감사의원 분리선출, 독립이사 선임을 함께 추진해야 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맞춘 지주회사 투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는 결국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 일반 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경영권 지분을 넘길 경우에는 65%의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는 기업들은 세금의 부담 때문에 장기간 주가 하락의 경험을 겪었고 그 피해는 온전히 소액주주가 다 떠안았다. 주요 선진국들 보면 특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취득할 때 잔여주주 모두 매수 청약 의무를 부과한다. 국내는 소액주주에 대한 공개 매수 사례가 극히 적고 방금 말씀드린 경영권 지분만 최대주주나 오너가한테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저평가 상태에서 일반 주주를 축출해서 공개 매수의 상당수로 대주주가 95% 보유하게 되면 자진 상폐시키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95% 못 모아도 3분의 2가 참석하면 그냥 자진 상폐가 가능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일반 주주 현금 교부에 대한 프리미엄도 없이 단순 가중산술 평균으로 주가를 진행시켰습니다. 공정가치로 합병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 이거는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부에서 결정하며 한 달 내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으로 인해서 공정가치로 평가받을 경우에 예를 들어 두산 밥켓의 PBR이 0.5배에서 1배 이상으로 재상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자기자본이익률 ROE가 10% 이상 돼야 됩니다. 물적 분할의 자회사 상장의 대표적인 예가 LG 엔솔이고요. 물적 분할 후 5년 내에는 상장은 규제했지만 물적 분할에도 5년 이후에는 상장 규제하지 않습니다. 보호가 미흡한 거죠. 대부분 지분 3.5%로 60% 이상의 의사결정권, 의사지배력을 행사하는 이 대기업이 총 자산 규모 5조 이상의 총수일과 평균 지분율은 3.5%에 불과하는데 내부 출자 구조를 통해 실질 의결권은 60% 이상 지배하는 부당한 형태로 지배와 소유의 구조가 심각하게 괴리가 벌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법 개정만 돼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은 최소 40%에서 최대 100% 이상 지수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코스피 지수는 연초 대비 24%나 상승을 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약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적용이 됐고 소수주주 보호 수준이 형편없다. 선진국 대비 한국 지수는 30에서 60% 할인 거래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수가 20% 정도 상승하면서 이 선진국 대비 할인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인폭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주주 충실 의무를 당장 도입해야 된다. 지배구조 투명성이 제고되면 당연히 PBR이나 PER의 갭은 축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BR이나 PER의 갭은 비상장 회사하고 상장 회사의 갭도 축소되지만 외국계 기업들, 그러니까 외국 아시아 일부 국가들보다도 이 낮은 우리나라 PBR, 지수의 PBR이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외국인 투자 확대도 유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 통과되면 기업 거버넌스가 개선되고 우선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가 본격화되면 우선주의 총 발행 주식수 대비 우선주의 비중이 당연히 증가해야 되고요. 현행 규제상 우선주가 총 발행 주식수의 25%를 초과할 경우엔 즉시 우선주를 줄여야 된다. 우선주에 대한
자사주 매입 소각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에 만약에 정상화된 밸류에이션이 회복되면 시가총액 전체가 확대되고 상속세 과표 자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율을 떨어뜨려도 전체 세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여야가 신속하게 합의해서 상속증여세를 완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가 매입되면 그 즉시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자기자본 이익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장에 대한 신뢰도 회복되고 다른 새로운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고 중복 상장에 대한 더블 카운팅 이슈로부터 해소되고 오너 중심의 의사결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자사주 소각 요구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사주만 소각돼도 주가 상승이 나오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순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이 높았던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하나가 70%대, SK가 6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순자산 가치 대비 자산 가치 대비 할인율가 50에서 70%는 아무래도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다 보고 있고요. 다만 주력 상장회사의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순수 지주사와 중복 상장에 대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보고 있다. 당연히 2세, 3세의 소유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 상승은 엄청난 세금 부담을 떠안고 있다.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 주주는 당연히 주가 상승을 원하지만 이런 대주주나 2세, 3세 경영권을 물려봐야 되는 대주주 입장 또는 대주주의 소유권 승계 과정에 있는 입장에서는 세부담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결코 달갑지 않다. 최대 주주와 자사주 합산 33% 이상 비율이 코스피가 78%, 코스닥이 61%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에 철저하게 외면됐다. 복수 상장 비율도 17%에 달할 정도로 중복 비율이 해외 증시에 비해 너무 높다. 상법 개정안 이사 충실 의무에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결국은 대기업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 과정이 일반 주주보다 대주주 이익 우선이라는 인식을 당연히 완화시킬 거로 보고요. 신정부 부스트업에 따라 신정부에서 기대하는 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자. 두 번째, 독립의사 선출을 의무화하자. 세 번째, 감사의원 분리선출하자. 네 번째,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하자. 다섯 번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하자. 이 5개가 모두 신정부에서 코리아 부스트업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럼 지주사를 뭘 봐야 되냐? 그 자회사들의 로열티만 받는 순수 지주회사와 자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사업 지주회사 이 두 가지인데 당연히 자체 사업에 대한 경쟁력이 높은 두산 같은 사업 지주회사를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은 1분기에 자체 사업 두산전자비지가 실제 평균 경상이익률의 2배 이상이 넘는 OP 마진을 28.8%나 받으면서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역대급 실적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분기 때 엔비디아 OP 마진만 45%를 차지했고요. 엔비디아의 전체 비중은 이제 2분기로 가면 50%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의 영업이익률이 2분기로 넘어가면 전체 마진은 30%를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급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을 두산은 지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의 차세대 루빈과 블랙엘의 당장 26년에 동시 납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아마존을 필두로 26년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매출 확대 기대감 이미 갖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쟁사 EMC 여기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30% 이상은 할증해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이미 8월달 MSCI 편입에 거의 확정적으로 다양한 증권사에서 공통 종목으로 나왔습니다. 패시브 수급이 두산은 여기서 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만의 PCB 업체 유니마이크론 수율이 떨어지면서 CL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타이트하니까 월별 수출 데이터가 최대치를 찍고 있고 CCL의 가격이 안 떨어지고 CCL 동박 적층판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엔비디아 쪽 양산 블랙엘 매출만 1,600억이 나왔고요. 블랙엘 쪽 영업이익률은 50%까지 기록했습니다. 전체 두산전자의 영업이익은 2,000억대에서 내년에 4,700억, 27년에 6,500억대에서 7,000억대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말 그대로 영업이익이 폭증하고 있다. 일반 하이엔드 마진은 네트워크나 모듈이나 5G 쪽은 15% 내외지만 블랙엘의 샘플 OP 마진은 45%를 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B200 업그레이드 버전 GB300에 대한 스위치 퀄 테스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이미 컴퓨팅 트레이는 GB200, 300 모두 탑재가 확정됐습니다. 고마진의 주문용 반도체 발주 역시도 올해 3분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세대 루빈 여전히 단독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고요. 스위치 트레이 역시도 퀄 테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EMC 관련돼서 다양한 퀄리티, 품질과 납기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경쟁사가 알아서 자빠지고 있습니다. 샘플 기준으로 아식 주문용 반도체의 마진 역시도 엔비디아급은 아니지만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형 루빈 단독 퀄 테스트에 대한 결과는 이제 6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 자체적으로 AI 칩에 대한 사업 진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식을 내재화하는 건데, 이 주문형 반도체에 내재화하면 할수록 두산전자의 CCL도 더 아식이라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기고 수익화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두산은 아마존의 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브로드컴의 고객사 구글의 TPU 텐서 프로세싱 유닛에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TPU형 퀄 테스트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존과 구글 고객사 구글까지 새로운 미국의 빅테크, 엔비디아 외에 아식을 포함하는 새로운 빅테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블의 위탁사가 아마존이고요. 두산은 마블 이미 고객사고요. 브로드컴의 위탁사가 바로 구글이나 메타나 오픈AI입니다. AI 가속기 들어가는 CCL 동박 적층판의 품질은 구리 순도와 레진 순도가 절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CCL의 핵심이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구리 순도이기 때문에 구리 순도가 중요하고, 이 구리 순도 관련돼서 등급이 있는데 4N 등급, 거의 최상위 등급을 두산이 받고 있다. 절연성이라든지 기계적 지지를 위한 절연기판의 품질 핵심 역시도 두산이 최고 등급을 갖고 있다. 가속기뿐만이 아니라 800기가 네트워크 보드에서도 두산은 PCB에서 최소 99.99% 4N의 순도를 품질 경쟁력으로 경쟁사 EMC 대비해서 초고순도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 4N에서도 EMC 대비 성능이 좋고, 이제 가장 최상위 등급인 5N까지 상용화가 두산전자 BG가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하퍼 이후에 두산과 EMC 경쟁사의 기술 갭은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산은 기존 제품 대비 신호 손실을 30% 이상 감소시켰고요. 전력 소비 EMC 대비해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블랙엘 업그레이드 버전 블랙엘 울트라의 EMC 진입 루머가 있었지만, EMC 같은 경우는 이미 GB300 블랙엘 울트라에서 퀄 테스트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최소 퀄 테스트 받고 2개 분기 이상 샘플 테스트가 통과되고 나서 양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EMC하고 두산하고는 최소 2개 분기 이상의 시간의 갭도 존재하고 있다. 캐파 증설 자금 조달은 보유 자사주 18% 중에 약 6%에 해당되는 소각분을 제외한 12%, 현재 가치인 1조 886억 이 지분의 일부만 매각해도 캐파 증설 자금 조달은 충분할 거로 보이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68%나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분도 일부 매각할 경우 충분히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두산 로보틱스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 변경할 때 대주주 자회사 지분 블록딜을 시도하면 1개월 전에 사전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개월 전에 사전 공시할 경우 블록딜 사전 공시하면 주가가 폭락하기 때문에 블록딜은 어렵고, 결론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지분 담보로 자본 조달하는 옵션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증평공장, 두산전자비지 증평공장 가동률이 112%고요. 역대급이고요. 주요 서버, ODM, 엔비디아 제품이 월별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두산전자비지는 실적이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AI 하드웨어에 대한 초과 수요 때문에 과잉 투자보다는 과소 투자의 리스크가 여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B2B 중심으로 시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로 에이전트의 시대인데요. AI가 생성형 AI보다, 제너레이티브 AI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 연산량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도 있어야 되고, 연산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훨씬 더 큰 규모의 캐파가 필요하고, 캐파가 더 크다는 얘기는 당연히 훨씬 더 많은 동박 적층판 CCL이 더 많이 들어간다. 구글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모두 B2C 기반의 출원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토큰 생성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모두 AI 인프라를 독립적으로 구축하고 소버린 AI 주권을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초과 수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가 단위의 데이터 주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성능 GPU는 초과 수요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전자비즈는 매출 사이즈가 그냥 1조에서 1조 7천억, 2조 1천억, 2조 5천억 커질 것으로 보고요. OP 마진이 올해 29%, 내년에 30.3%, 내후년에 31.8%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지분가치 이거 한번 다 더해보세요. 두산에너지 지분율 30.4%, 두산로보틱스 지분율 68.2%, 오리콤 지분율 60.9%에서 상장 자회사들의 지분가치를 하면 이게 주가가 더 올라서 대략 4조 6천억에서 4조 7천억 왔다 갔다 한다. 비상장 회사의 지분가치는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 두산 로지스틱 홀딩스, 두산 포트폴리오 홀딩스 재미난 게 두산 테스나의 지분을 38.7%나 들고 있다. 두산 모빌리티 이노베이션의 지분가치, 기타 투자자산, 비상장 자회사의 합산가치는 5,700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분율을 비상장이나 상장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다 더하면 5조가 넘죠. 주가 더 올라서 한 5조 2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부가가치 매출 비중이 벌써 작년 1분기 때 69%인데 올해 1분기 때 고부가 CCL이 82%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공급이 타이트한데 CCL을 반도체 패키징 쪽 라인 전환을 통해서 확대하고 로우엔드 제품 역시도 하이엔드 쪽으로 공정 전환, 라인 전환을 하고 있다. 캐파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데이터 센터 CCL 중장기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 구조는 지속될 거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모든 하이엔드 전방에 대한 수요가 우상향하고 있고요. 8기가 네트워크 쪽 물량 증가도 실적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본격 양산하는 캐스팅 방식의 FCCL 신성장 동력으로 블랙엘 컴퓨팅 트레이의 솔벤더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드 크기가 커지면서 기판도 커지고 CCL의 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자재인 유리섬유는 일본을 통해서, 동박과 레진 경화는 국내에서 소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징 쪽도 매출이 분기당 500억 사이즈가 나오고요. 네트워크용 보드는 분기당 2,300억 사이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CCL은 내년에 폴더블 쪽으로 500억 매출 시작부터 약 4배 정도 성장하는 2천억까지의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김제 공장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것은 역시나 폴더블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CCL 생산을 통해 스마트폰 제품 성능이 고도화되고 소형화되고 경량화될수록 고성능 FCCL, 두산전자비즈의 고성능 FCCL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7월 달에 신형 삼성 폴더블 폰이 나옵니다. 내년에는 애플 폴더블 폰도 나옵니다. 김천과 증평 공장 가동률은 현재 모두 110% 초과인데 100%파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간, 이건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네트워크형 CCL의 생산 캐파를 50% 이상 확대하는 총 1,300억의 두산전자비즈의 투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향, 엔비디아향 원가 비중 자체에서 CCL 동박적 증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가격을 올려받고 있습니다. 두산전자비즈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격보다는 품질과 납기가 훨씬 중요하다. 근데 경쟁사 대만 EMC가 품질과 납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용 MLB 기판이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HDI 단수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 증설에도 CCL의 수급 타이트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판 자체가 하이엔드로 갈수록 훨씬 더 쇼티지가 심화된다는 얘기입니다. 8월 달에 MSCI 지수 편입은 거의 확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에 메리츠가 가장 높은 목표가 70만 원대가 나왔고요. 최고 목표가하고 계류는 15, 평균가하고 계류는 마이너스 3%인데 왜냐하면 대신증권이라든지 DS라든지 하나증권, BNK 아직 목표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70만 원대 이상의 목표가가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을까, 메리츠처럼 충분히 예상되고요. HD 현대 같은 경우도 6월 2일 날 불과 2주 전만 해도 흥국증권에서 목표가가 14만 원이었는데 16만 원을 올렸습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는 최고 목표가와 계율이 22%고요. 목표가 평균, BNK, KB 이런 데 다 4월 달에 나온 목표가거든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습니다. SK 역시도 유안타가 원래 17만 원대 목표가를 26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현대차도 16만 5천 원대 목표가를 22만 원대로 인상했습니다. 이게 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SK가 그나마 6월 달에 레포트가 많이 나왔죠. 최고 목표가 계율 35%, 목표가 평균하고 계율은 약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 역시도 목표가가 흥국증권이 9만 원에서 12만 원을 올렸고요. 현대차도 8만 6천 원에서 10만 8천 원 올렸어요. 지주사들 한화든 SK든 뭐 HD 현대든 목표가 올리고 있어요. 한화 같은 경우는 최고 목표가 계율 27%, 목표가 평균하고 계율 21%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가는 골고루 많이 올랐지만 저는 봐야 될 거는 두산, HD 현대, SK, 그다음에 한화 봐야 되는데 가장 우선순위는 역시나 두산하고 HD 현대. 이미 빌리언스 캠퍼스에서도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주사 밸류에이션은 평균 18배, 내년에 15배를 보고 있고요. 두산만 가장 비싼 상황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가 올해 평균 PE 49배, 내년에 34배고요. HD 현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2배, 내년에 9배로 보고 있습니다. SK가 올해 11배, 내년에 10배를 보고 있습니다. 배당 수익률 보면요, HD 현대가 거의 3% 나오고요, 롯데지주가 5%, 효성 5%, GS 5.8%, GS 배당 수익률 굉장히 높네요. 배당주로서도 나쁘지 않다. 두산이 이제 매출 사이즈가 18조에서 내년에 20조 사이즈로 커지고 이익단에서는 1조 3천억에서 1조 8천억 사이즈로 이익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산은 최근에 최고점 영역인데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더 파는 물량이 나오면 수급에 어떤 물갈이가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HD 현대 역시도 외국인이 조금 수급이 다시 연속성이 들어오고 있다. 역시나 기관 수급은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근데 아까 내용 보시면 기관에서 포트폴리오에 지주사가 없어서 허겁지겁 담았다고 했는데 단기간에 좀 올라와서 단기 좀 차익 실현 물량으로 보고 있고요. 그나마 SK가 누적적으로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모두 순매수 중이다. 여기는 외국인 사고 있고요. 그나마 SK는 기관 쪽에 연기금이나 사모펀드나 투신보험 약간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매수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나 역시도 외국인은 사고 있고 기관은 팔고 있다. 두산 요 단계에서 요 단계 레벨업 됐고요. 요 단계에서 요 단계 레벨업 됐고 여기서 요 단계 레벨업 돼서 최고점 영역에 있습니다. 일단은 요 가격대를 잘 지지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최고점 영역이지만 다행인 건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 조금 관심이 조금 옅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HD 현대도 최고점 찍고 살짝 꺾였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단계를 퀀텀 점프했고 여기서 요 단계를 퀀텀 점프했고 여기서 요 단계를 퀀텀 점프했는데 꺾이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SK도 똑같습니다. 거의 다 비슷하죠, 모양이. SK도 2단계를 퀀텀 점프하고 여기서 요 단계를 퀀텀 점프하고 여기서 요 단계를 퀀텀 점프한 이후로 꺾였습니다. 이미 SK는 좀 지지해야 될 가격대를 이탈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산이나 HD 현대보다는 조금 약하다, 추세가. 마지막 하나도 이 가격대를 퀀텀 점프하고 여기서 이 가격대를 퀀텀 점프해서 최고가 영역에서 꺾였습니다. 꺾였지만 추세는 이탈하지 않고 있다. 하나 역시도 엄청난 거래대금 터진 이후로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였습니다. 고점에서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였다는 것은 절대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8월달 MSCI 예상 후보에 역시나 삼성증권에서도 두산, 하나증권에서도 두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주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HD 현대 마림 솔루션 역시도 아주 유력하다.
8월달 MSCI. 대략 8월달에 MSCI 편입될 경우에 예상되는 패시브 자금은 대략적으로 한 1,100억대에서 한 1,800억대의 순수 자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주사는 밸런스 캠퍼스에서 미리 다뤄드렸는데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도 너무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주사의 모멘텀 단기간에 주가는 올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첫 번째,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지 정부의 정책이 아직 실효되지도 않았다. 정부 정책, 국회에 발의 중인 것들 아직 실제 정책으로 현실화되는 포텐이 남아있다. 두 번째, 지주사들 PBR 자체가 아직도 0.7배 미만이 두산 제외하고는 수두룩하다. PBR 1배 정상화하겠다는 거고요. 세 번째,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가 기업 거버넌스 문제는 행동주의 펀드만 부각받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번째, 지주사 중에서도 사업지주회사, 두산처럼 두산전자비즈가 엔비디아의 수주를 받으면서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자체 사업이 굉장히 강화된 라는 빅사이클과 연관된 메가트렌드와 연결되는 두산 같은 회사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 지주사들도 배당 수익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여섯 번째, 지주사들의 우선주와 본주의 계리율이 축소되는 과정 중에 있고 이번에 상반기 수익률에서 두산 우선주가 전체 코스피 수익률 1등, 2등으로 증명했다. 네, 6월 21일 내일 모레입니다. 토요일 오프라인 강연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7월 12일 수요조사도 댓글에 있으니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